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이르면 오늘 10곳 내외 부처에서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생 초점의 국정 운영을 위한 개각으로 보고 있고 야권에서는 총선용 개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큰 이슈였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당이 변질됐다며 탈당한 이 의원의 행보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비명계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슈들 김준일, 박원석 두 분과 함께 일석이조에서 분석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 내 최대파 벌인 아베파 의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본부에서 문희정 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에는 좀 쉬실 수 있는 거죠, 두 분은? 그렇죠. 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네. 육아라는 또 큰 벽이 있어서 힘듭니다. 저출산이 참 심각하다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눈길을 모았는데 참 두 분도 또 박정우 기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자,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또 국가가 나서는 그런 또 육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한입뉴스에 문을 열면서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우리 군도 최초의 군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요? 네, 지난 2일 오전 3시 19분 우리 군 최초 군정찰 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습니다. 네. 발사체 분리와 지상국가의 교신, 궤도 안착까지 모두 성공을 했고요. 우리 국방부와 방사청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번 발사 성공,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 또 한국형 이 삼축 체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 됐다. 네.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역량 강화에 이 초석이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은 이 군사위성 정보를 미국에 의존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독자 군정찰 위성을 통해서 우리 군 당국이 원하는 지역의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필요할 때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군정찰 위성으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움직임 같은 핵 미사일 도발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고요. 유사시에는 발사 전에 이걸 제거하는 그러니까 선제 타격 체제인 이 킬체인에 필요한 눈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하니까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1호기 위성에 탑재된 지상 촬영용 카메라 이런 장비 이걸 보면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최첨단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2014년에 시작된 이번 사업 우리가 이제 425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SAR 이게 고성능 영상 레이더 네. 이 장비인데 이 센서를 단 장비인데 이 SAR의 4화 그다음 뒤에 2호는 전자광학 카메라 2호 영어로 2호라고 쓰는데 그걸 또 숫자로 바꿔서 425 이렇게 네. 사업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2025년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싸의 4, 그다음에 2호 장비의 2호, 그러니까 425 사업 첫 발을 뗀 건데요. 내년 4월부터 내후년까지 2호기부터 5호기까지 총 4개 위성을 더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된 거는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그러니까 2호 장비가 탑재된 군 정찰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사 센서가 달린 위성도 발사가 되니까요. 점점 우리 군 정찰 위성 이 탐지 능력은 정찰 위성 이 능력은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25년까지 4기 5개 정도 정찰 위성을 더 쏘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계획을 밝히게 되는데 남북 간 군사 경쟁이 정찰 전력과 또 우주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네요. 네, 북한도 지금 11월 21일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를 했고 이게 어쨌든 간에 궤도 진입에 지금 성공한 것으로 한미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 중인데 어쨌든 북한은 연일 괌도 촬영했다, 하와이도 촬영했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사실 북한의 이러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이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보리 위반이라는 지적 계속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한미일 3국이 독자 제재를 다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이 우주 발사체 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성도 추가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군사 정찰 위성의 필요성이 남북 모두에게 좀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찰 위성 방금 전에 박정우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방의 군사적 움직임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심지어는 위장술을 펼쳐도 이 군사 정찰 위성이면 위장술이 뭔지까지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정찰 성능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첨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손바닥 보듯이 아주 고해상도라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또 최근에 이제 9.19 합의가 이제 무력화가 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더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는 이 군사 정찰 위성 경쟁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킬체인 안에는 사실 유사시에는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위해선 정찰 위성이 꼭 필요하다. 북한은 사실 우리도 우리지만 이 미국의 핵 전력 그리고 확장 억제 수단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 군사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 현대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우주 발사체, 우주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북한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협력을 구할 정도로 이 군사력과 과학 기술의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주 발사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이 이 주말간에 북한의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면서 물론 이게 양국 간의 군사 경쟁이 항상 있었지만 우주 경쟁까지 옮아가는 상황,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을 어떻게 또 완화시킬 수 있느냐의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제 박정희 기자가 했던 425 이야기를 했죠. 네. 4는 SAR, 네. 또 2호는 EO. 네, 다시 한 번 더 영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퀴즈가 나오지는 않겠죠.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가봅니다. 7일간 휴전했지만 다시 전쟁이 재개된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결국 추가 휴전 협상에는 실패를 했네요. 네, 지난 7일 동안 휴전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인과 이중 국적자 포함해 가지고 105명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40명 가까이는 아직 억류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도 석방이 됐죠. 그러니까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뭐 그런 1대3 비율로 해서 맞교환하는 그런 일정들이 쭉 이어졌었는데 근데 지난 1일부터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얘기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가 주장하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우선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이 하마스가 여성 15명과 어린이 2명을 돌려보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휴전이 깨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억류된 생후 10개월짜리 아기 크피르 비바스와 4살인 형 아리엘 비바스를 이 갈란트 이스라엘 이 장관이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비바스 가족의 자녀 2명과 여성 15명 포함해서 17명 전원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와중에 크피르 같은 경우는 생후 10개월이기 때문에 최연소 인질이다. 그래서 생사도 궁금하고 빨리 석방이 돼야 된다. 이런 국제적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하마스 얘기는 뭐였냐면 11월 29일 이 크피르 형제 또 어머니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크피르의 생사를 언급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사진이 있다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진위를 따져봐야겠지만은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여성 관련돼서는 하마스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이 있다. 이스라엘 여성은 있지만
그 여성 일부가 군인이기 때문에 석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군인이라는 게 먼저다. 군인은 석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장과 하마스 주장이 맞서면서 이게 휴전 협상이 이어지지 못하고 전쟁이 재개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휴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공습과 교전이 재개된 상황에서 다시 휴전 테이블을 차리기가 어렵다. 이런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도 이스라엘 관련 소식 전쟁 상황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자 지구의 북쪽인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가자 지구 남부 장악에도 나서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이 1만 5천 명이 넘게 희생됐다. 뭐 이런 숫자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2월 1일에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지금 벌써 나흘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남부로 진격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5천 명 정도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사실 하마스 전체 병력이 한 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 건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은 그 남은 하마스 병력들이 피난민에 섞여서 남부로 이동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장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가자지구 남부의 중심 도시 칸 유니스가 휴전이 만료됐던 지난 12월 1일 불과 휴전 결렬 발표 4분 만에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이 안 되자 4분 만에 폭격을 했다는 얘기죠. 현지 시각 3일에도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와 라파 등 가자 남부 폭격을 가했고요. 여기에는 주택과 학교가 포함이 돼서 지금 외신에서는 또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르즈 할리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3일 우리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남부에서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가자 남부에서 성과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혀서 가자 남부 작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공습을 할 때 이 민간인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네. 매번 공습을 할 때마다 주택가가 포함되고 이제 외신에서는 주민들이 사실상 대피할 시간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가자지구 남부에는 지금 가자지구 전체 인구 중에 한 70%가량이 이미 피난을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남부까지 진격을 해버리면 이제는 피난 갈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자 전역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인도주의적인 물자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또 커지고 있어서 협상 결렬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한 라파 지구에도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던 라파는 이집트와의 또 국경이 있는 곳이죠. 국경이 되고 많은 구호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지역이라 상당히 또 우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실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개편이에요. 오늘은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거죠. 지금 주요 개각이 발표될 부처는 어떤 곳입니까? 네, 최소 6곳, 많으면 8곳, 9곳, 10곳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장관들이 차출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이런 부처들이 오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산업통상자원부도 박문규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는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전해드렸지만은 하마평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가는 장관들은 이미 오늘 발표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교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눈길을 끄는 부처는 아마 이제 외교부가 될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네. 관련해서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이런 비판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이 개각에 포함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후임 인선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법무부는 따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로 인선을 단행한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태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어수선해 보이는 그런 내각을 안정시키는 차원도 있고
또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에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개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오늘 네. 오후에 발표가 되면 내일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과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하마평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2일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그래서 후임 인선에 이미 나선 상황인데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판사 출신인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죠. 지금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 곧바로 기용을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서울 고검장 출신인 김우곤 법무법인 로벡스 대표 변호사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론되는 가장 큰 배경은 일단 이상인 부위원장과 김우곤 대표 변호사 같은 게 모두 법조인들이죠. 최근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같은 이 주력으로 추진했던 이 정책들에서 사실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법조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 방통위가 어쨌든 간에 이 방송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통신정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언론계에서 좀 경험이 많고 또 언론계에서 좀 인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해서 또 그래서 언론계 쪽으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최명길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여권 출신 인사들도 거론이 되고요. 방송사 간부 출신인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YTN 출신이죠. 맞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책 관련 짧게 하나 짚어볼까요?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학대 적용을 당장이 아니라 2년 뒤에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를 줄여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이 법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인데 어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서 이거 좀 유예해야 된다. 2년 유예하자.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의 이미자 의원이 뭐라고 했었냐면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이걸 좀 고려해서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이걸 지난 9월에 발의한 바가 있거든요. 네. 법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겠다라고 당정이 힘을 모은 거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받을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최고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기업동조합법과 함께 통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2년 유예 논의 조건은 3가지 원칙이다. 그러니까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정부의 공식 사과 또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내놓는 거 또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통과시킬 수 있지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공의 여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통과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날씨가 매우 추워지면서 대기가 건조한데요. 메마른 날씨 속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 없도록 특히 동해안은 불씨 관리 유의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거기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망향휴게소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천안에서 천안분기점까지 작업 중이고요. 주감휴게소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있습니다. 화정휴게소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팔탄 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화정휴게소에서도 정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비명계로 불리고 있죠.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전 유성을 지역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상황 지켜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온전한 당이 거의 없잖아요. 선택하기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습니다. 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의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하고 있다.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용할 따름이라고 당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또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다른 터전으로 옮겨가겠다. 이런 보관을 밝힌 것인데 방금 이상민 의원 음성 들으셨다시피 일단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지난달에 한번 좀 열어놓는 듯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국민의힘 입당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방금 들으셨다시피 온전한 정당이 아무데도 없다라고 네. 또 사실상 거대 양당을 모두 이제 비판한 상황이라 향후 행보에 더욱 집중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상민 의원 외에도 사실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 중에 좀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원칙과 상식의 조응천, 김종민, 윤영찬 의원, 이원 의원까지. 이 원칙과 상식도 어제 당 지도부가 12월 안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도덕성 민주주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최종 결단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원칙과 상식의 행보도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다시 한번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열어놓는 발언을 또 오늘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12월이 되면서 민주당 안에서 이 비주류들 비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광폭 행보입니다. 자,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땠을까요?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최재성 민주당 전 의원이었고 전 또 정무수석이죠. 두 사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슈퍼 빅텐트를 치는 게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당을 창당을 한다든가 본인이 제3세력에 들어가서 하든가 무소속으로 나오든가 뭐 보통 그런 사례였는데 아예 그냥 다 여당에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여당도 어서 오십시오 뭐 기꺼이 이런 게 이게 이제 정치태행의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상민 의원의 미래에 대해서 두 사람의 견해가 정반대네요. 네. 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격앙된 분위기까지 느껴지고 있어요. 예, 먹던 우물 뭐 침 뱉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이 대표 체제를 계속 비판을 해왔고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꼽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그래도 지금 뭐 강성 팬덤 지적을 하면서 개딸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당을 하는 모습. 민주당에서 이제 5선까지 지내면서 그렇게 쭉 정치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제 도의도 없는 거 아니냐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감정적인 대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거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반기고 또 이 상황이 민주당의 분열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또 기대하거나 그럴 거로 예측하는 예상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빨리 탈당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내부의 균열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최고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걸로 여겨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놀라운 것은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체제를 다시 한번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한 지금 여야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상민 의원의 앞으로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죠. 정말 이준석 신당을 포함한 제3세력과 손을 잡을지,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한 양양자 전 의원을 포함한 3지대랑 손을 잡으면서 뭔가 얘기를 할지, 아니면 정말 여당으로 빅텐트 안으로 들어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도 전국도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의 탈당도 곤혹스러울 텐데 더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이른바 룰. 하나는 공천 룰이고요. 또 하나는 전당대회 룰입니다.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또는 대의원제를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늘린다. 자, 이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서 갈등이 좀 심화되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내년 4월 총선, 그리고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 내년 8월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게 모두 어떻게 보면 당권이 달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주류 비주류, 비명계 친명계 간 기싸움이 조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일단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는 것.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 권리당원 당원들 중에 역시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 친명파에게 유리한 것이다, 이런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천룰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하위 평가 10%에 들어가 있는 현역 의원의 경선 시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겠다, 이런 룰을 지금 지도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이건 역시 현역 친명 의원들한테 유리한 방식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조금씩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일단 주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시스템 공천의 룰 중에 일부인데, 공천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대한다면 스스로 이 공천 평가에서 득점을 많이 못 받을 것 같다는, 공천 탈락할 것 같다는 스스로의 고백 아니냐, 또 친명계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민주당 이 전당대회 그리고 공천룰 개정 7일 중앙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의결할 예정인데, 이것도 원래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이 비주류 의원들이 온라인으로 하면은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단 대면 중앙위원회로 바꿔서 일단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고요. 또 하나 민주당 내 갈등이 최근에 김용 전 부원장의 판결이 나왔죠. 징역 5년형이 나오면서 네. 이재명 대표도 같이 대장동 의혹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사법 리스크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여당뿐만 아니고 당내에서 비주류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뇨한 혁신위원회의 중진 희생, 이 혁신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활동이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큰 마음을 먹고 공관위원장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공관위원장이 되고 싶다고 한 의미였는지 또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는 이런 지하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지난달 30일에 혁신위 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항으로 제시한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다. 최고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드라인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해달라라고 정하면서 이제 공관위원장 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내가 하면은 뭐 연속성 있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마음을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김기현 대표가 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겁니다. 점령군처럼 와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공관위원장 이 발언 하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기세가 좀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 아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까지 안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 오늘 데드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됐느냐,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 최후 통첩일인데 맞습니다. 혁신위원회에 혁신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놀라웠는데 어떻게 됐나 좀 알아봤더니 당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혁신위 안건이 보고되지 않았다.
혁신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보고 안 해서 안 올라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혁신 얘기는 또 달라요. 오신환 혁신위원이 오늘 공지통에서 뭐라고 했냐면,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그 이후 절차는 당 기조국에서 최고위 보고 절차를 준비해 왔는데, 어제 당 기조국에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의 안건이 상정되는지 그리고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 등을 의논하니 향후 혁신위 안건을 모두 모아서 상정하라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했더니 기조국에서 다 모아서 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 오늘 박정하 대변인 말은 뭐냐면 혁신위가 낼 줄 알았는데 안 냈다라는 것이고 혁신위는 당 기조국에서 다 모아서 내라고 당해서 그랬다.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향후 안건을 모두 모아서 상정하라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혁신위가 이제 곧 끝나니까 다 모아서 한 번에 해라. 그러니까 사실 12월 24일까지로 돼 있는 혁신위의 활동 기한을 이미 뭐 조기 종료 수순으로 보고 다 모아서 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혁신위는 목요일 그러니까 7일 최고위의 안건 상정을 다시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이때 안건 상정이 될지 좀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최후 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입니다. 최후 통첩일로 정한 날 기준으로 볼 때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준비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자 한입뉴스 마지막으로 자 쌍특검과 국정조사를 또 두고 또 여야 갈등 다시 또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12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연루 등 여러 의혹들 특검법인데요. 민주당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돼 있어서 이 패스트트랙 최장 240일 안에 처리해야 돼서 12월 22일에는 사실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기 직전인 12월 8일에 무조건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 아니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걸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033님, 월요일 활기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모르 파티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누원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보도를 가로수와 전신주가 가로막아 차도로 다녀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공정해요. 기준을 공정하게 바꿔주세요. 눈에 띄는 급식카드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공익민원이나 국민 제안이 거절돼 속상하셨나요? 이제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구제 패스트트랙 적극 행정 국민신청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이 신청한 정책 아이디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는 적극 행정 국민신청. 국민의 든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평일 아침에 방송되고 있는 해볼만한 아침 MMW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M은 머니, W는 월드를 의미하고요. 경제와 국제 시사, 뉴스에 집중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되는 지식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요일별 코너 중에 알아두면 폼 나는 지식이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폼 나는 이란 표현, 혹시 외국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폼이란 단어는 물론 영어 폼을 뜻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폼은 그냥 외국어가 아니고요. 우리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는 외래어 표현입니다. 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취하는 몸의 형태를 뜻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겉으로 드러내는 멋이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폼나게 옷을 차려입고 대문을 나섰어. 또는 그는 카메라를 폼으로 메고 다닌다 같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폼나다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폼과 나다를 붙여 쓰지 않고 띄어서 씁니다. 우리말 관용구에 폼 잡다, 폼을 재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폼 잡다는 무엇을 시작하려는 자세나 태세를 취하다란 뜻도 있고요. 으슥거리고 뽐내는 티를 짐짓 겉으로 드러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뜻으로 쓰일 때는 관용구 폼을 재다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오르면서 공기가 점차 온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기온이 더 높고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광주 10도, 강릉 13도, 부산, 제주 14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을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구름량이 점차 늘면서 차차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아침에 서울 3도, 대구 0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모레 아침에도 대부분 영상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과 모레 낮 기온도 중부지방은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할 전망입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내륙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방해, 거부권 남발 등으로 국정을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10여 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서버에 침투해 기밀 자료를 빼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출산, 요즘 가장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따가 뭐 설명을 주시겠지만 뉴욕 타임스 같은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이 14세기의 흑사병보다도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최초로 40만 명 이하가 될 거라고 알려지고 있네요. 네, 지금이 12월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뭐 이제 막 추워지지만 봄 학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일부터 취약 통지서가 송부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이 2024학년도 입학생이죠. 2017년생이 해당합니다. 약 35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 입학생, 그러니까 직전 연도 출생인 2016년생의 수가 4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여기서 5만여 명 더 적어져서 사상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 인구수가 30만 명대에 그치는 것이고 서울조차도 역대 최저치로 7만여 명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더 암담한 건 이 2016년, 2017년생들이잖아요. 이때가 합계 출산율이 1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0.7이잖아요. 네, 저출생 흐름을 꺾지 못하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영이 어려운 학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지난해 204곳에서 올해 254곳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눈여겨본 거는 국내 1호 국가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였던 충남의 한 대학병원이 인력난 때문에 소아응급실 운영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탄생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칼럼 제목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선진국들도 다들 이런 문제를 떠안고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흑사병 때보다도 한국의 인구 감소폭이 더 크다. 이렇게 짚었고요. 그 뉴욕 타임스가 예상하는 한국의 미래는 참담했습니다. 뭐 경제 쇠퇴를 받아들이거나 이미 서유럽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민자 수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고 노인들은 방치되고 젊은이들은 해외 이민을 택하게 될 것이고 또 군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는 북한이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합계 출산율이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스는 한 세대가 200명이라면 70명 정도로 줄어들고 그것이 또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25명까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원인으로는 극심한 입시 경쟁과 보수적인 가족주의를 꼽았는데요. 한국의 잔혹한 경쟁 문화가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또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짚어냈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권은 오히려 성별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뭐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의 젊은 남성을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것이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했는데요. 사실 좀 이 출생률을 다루다 보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짚어낸 부분 말고도 좀 요즘 우리 사회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마치 좀 혐오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데 아이를 낳으면 죄악시하는 풍토가 또 생기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취약통지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원도 발표 시즌이에요. 뭐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합격 발표가 날 때라서. 근데 뭐 요즘 부모들이 영어 유치원만 보낸다, 뭐 말세다 하지만 부모들은 정작 유치원을 보낼 곳이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유치원이 별로 없거든요. 또 지원금을 뭐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을 많이 주지만 이것이 결국에 점점 가격이 오르는 육아용품에만 사용되는데 충당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건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계속 풀고 나라에서 돈은 주는데 아이들로서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병원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네. 뭐 교육부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국을 신설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저출생 뭐 위원회를 만들고는 있지만 당사자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뭐. 그렇군요. 뉴욕타임스의 제목을 빌어서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라질 것인가. 네. 지금 나서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비대면 진료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오는 15일부터 주말이나 평일 밤 시간대에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평일은 네. 오후 6시 이후고요.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입니다. 일전에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재진 환자만 그중에서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질병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방문한 병원에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 때문에 갔던 병원에서 감기약도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약 배송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놓고 약은 또 약국에 직접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막상 당번 약국이라는 게 있어서 뭐 힘들게 찾아가도 닫혀 있기도 하지만 열렸어도 처방받은 약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재고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제도 완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약사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이제 처방전,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영역이라면 약품은 현물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 변질이나 오배송을 막는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비교를 좀 해보자면 OECD 38개국 중에 36개국이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일반 의약품은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단 그 일본은 감기약 남용이 좀 심각한 국가이긴 합니다. 네. 정부는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기는 하되 어떻게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것인가 여기에 더 머리를 좀 맞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심야버스는 존재했었는데 심야 네, 자율주행버스입니다. 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전은 할까요? 일단 서울시는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오늘 밤 11시 30분부터입니다.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노선 번호는 심야 A21이고요. 이동 수요가 많은 합정역에서 동대문역 구간 9.8km를 평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운행을 합니다.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도 환승 할인 연계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꼭 찍으셔야 되고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기존의 심야버스 금액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할 거라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운전자는 없는 자율주행버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당분간은 이 특별 안전요원 2명이 탑승을 해서 승객의 승하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 경찰서와 긴급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식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력에 대해서 네. 좀 더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각별한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말 사이 이 뉴스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제주 지역 화재 현장에서 노부부를 구한 뒤 불을 끄던 20대 소방관이 순직을 했네요. 네. 지난 1일 새벽 1시경에 서귀포 한 감귤 창고에서 불이 나서 출동한 구조대가 80대 노부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즉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진화 작업을 벌이던 도중에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서 소방관 한 명이 벽돌 잔해에 깔려서 순직했습니다.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 119 센터 소속 임성철 소방교인데요. 올해 임용 5년째인 네. 소방교입니다. 온라인 추모관에 친구들이 남긴 글이 사람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추모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임성철 소방교가 대학 시절에 제주 지역 신문에 기고했던 글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 실습했던 과정과 그때 감정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네. 학교에서 배운 이론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반장님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걱정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나도 소방관이 된다면 실습으로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후배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루빨리 실습생이 아닌 반장님과 동료로 다시 만나고 싶다. 굉장히 꿈을 그리는 이런 진심이 묻어나는 글이라서 네.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주도는 고인을 소방장으로 한 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내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과 예우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소방관들의 안전한 구조 여건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삼가 임성철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래도 힘내시고요.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반드시 안전도 확보해서 소방 활동이 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만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도 두 분은 바쁘시죠? 뭐 방송 나가시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과 만남도 있을 테고요. 네, 뭐 방송도 있고 약속도 있고. 네. 박원석 전 의원은 요즘 많은 분들 뭐 만나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들 하세요? 뭐 정치인이 만나면 정치 얘기가 제일 많죠. 내년 총선 이야기나 그렇죠. 아무래도 내년 총선 네. 앞두고 정치권의 이런저런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주를 이루죠. 아무래도. 결국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사람 관련입니다. 자, 개각 이야기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죠. 네. 오늘 이제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수석 비서관도 전원 교체를 했었고요. 오늘 중으로 장차관 10여 명 정도를 교체하는 개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평가부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대통령실 3실로 개편하는 이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형적으로 보면 인사폭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기존의 2실 5수석 체제에서 3실 6수석 체제 그리고 5명의 수석 비서관을 전부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교체의 그 사유를 보면 총선용 비서실 개편으로 보여요. 결국에 교체된 5수석들 중에 입각을 대기하는 분들
제외해놓고는 전부 지금 총선 출마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출마형 비서실 개편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이 개편의 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 신설된 정책실장은 기존의 이제 국정기획수석,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수석비서관이 승진을 하는 거고 기존에 그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들이 대부분 승진해서 수석비서관이 되는 거여서 큰 폭의 그러니까 인적 교체가 있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내각이고 대통령실이고 일종의 국정 쇄신 차원의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그런 국정 쇄신 차원의 인사 개편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비서실장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안보실장도 그대로고요. 상징적으로 그 대통령 비서실에 일정하게 책임을 묻고 쇄신의 의미를 담으려면 누구보다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회와의 관계가 안 풀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정무수석인데 그 정무수석에 국정홍보실장을 하던 국정상황실장 하던 분을 승진 임명시켰는데 이분은 정무 일을 하셨던 분이긴 하나 대야관계 혹은 대국회 관계를 조율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은 없고 네, 의원 출신이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그래서 정무수석은 뭐 한 3선 정도 되는 중진 의원 출신이 하거나 3선까지는 아니어도 의원 출신이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아마 이번 정무수석 인선의 배경은 대국회 관계 개선이나 대국회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이 이제 뭐 전직 경력을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고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좀 강경한 대통령의 이념 위주의 그런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색채가 더 강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러모로 이번 그 비서실 개편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게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과는 궤를 달리하는 그런 윤 대통령만의 스타일의 그런 비서실 개편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파격적이거나 새로운 변화를 좀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박문규 산업부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장민환 문체부 차관이 경기도 오산이나 또는 비례대표로 총선 출마를 할 수도 있다. 후임자로는 이영표 상당히 문어 해설자라 그래서 축구 경기 결과를 잘 예측한다. 그런 것으로 또 이름 나 있는 이영표 전 축구협회 부회장도 차관 물망에 오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교체되는 인물들 또 후임자 하마평 방통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각을 해야 되는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는 이제 뭐 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총선도 앞에 있어서 지금 뭐 출마하시겠다는 분도 많은데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데 이렇게 인사를 내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다. 쇄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저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게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사실 모르는 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관료들 차관했던 분이 장관하거나 이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10명 이상을 해야 되면은 뭔가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야 이번 개각의 어떤 포인트야. 이 사람은 눈에 띄어. 키맨이다. 키맨 뭐 이렇게 키우먼이다. 뭐 이렇게. 한 명도 없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유일하게 지금 눈에 띈 사람은 지금 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금 방통위원장 된다라고 내정됐다라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요거 빼놓고는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나요? 예.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이라고 해서 유력하다도 아니고 내정됐다라고 아예 딱 박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 뒤에 얘기하겠지만 빼놓고는 진짜 이게 무색무취다.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쇄신 요구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어찌됐든 이걸로는 지금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관석 국정기획수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책실장이 됐을 뿐이지 그냥 정책했습니다. 원래. 그분은 원래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도훈 대변인은 홍보수석으로 가고 그냥 하던 일을 뭐 해서 좀 더 기획하는
하는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이게 변화를 체감하기에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국정상황실장 한호석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정말로 이 복잡다단한 이 정무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를테면은 야당을 만나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대야관계, 대여관계까지 지금 다 복잡해요. 수직적 당진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를테면은 대통령한테도 쓴소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좀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한호섭 이 수석이. 이분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스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그렇게 반성한다고 했죠. 지금 엑스포 유치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에서 반성이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안 한 것도 있지만은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와 관련해서 다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박진 장관 교체 여부가 부산 엑스포 책임을 묻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거는 연관도 있는데 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임된다라면은 뭐 그거대로 이유가 있고 원래 사실은 교체설이 진작에 나왔어요.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런 뭐 국정 난맥상에 책임져야 될 분들이 별로 없다. 지금 책임져야 될 책임을 제대로 물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바꾸면은 지지율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한번 보시죠. 저는 지지율 미동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똑같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지율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 결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후임 인선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트는 김홍일 현입니까? 전입니까?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내정됐다 이 설명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현재 이상인 방통위원 또 이준석 전 대전 MBC 사장 일각에서는 또 최명길 전 의원 또 김장겸 전 MBC 사장 자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인선들이 야당과의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탄핵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계속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당연히 가깝고요.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좀 거리가 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유사한 업무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방통위가 저렇게 공영방송에 인사 편성에 개입해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만이 주 업무가 아니고 지금 뭐 ICT 환경의 변화나 또 통신 환경의 변화나 이렇게 대처해야 될 그런 그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업무 역량이 요구되는데 여기다가 유능한 검사 출신인 줄은 모르겠으나 김홍일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까지는 그럴 수 있다. 저는 칩니다. 그러나 방통위처럼 특수한 전문성과 또 일종의 특수한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자리에 이렇게 검찰 출신을 앉히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제 검사 만능주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까지도 금감원장도 그렇고 국정원 기조실장도 그렇고 이런 검사 만능주의적인 인사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이번에 방통위원장 인사는 그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그 총선 공천의 예고편일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내정 보도가 있는 겁니다. 거의 확정에 가까운 내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야당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인선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고요. 과연 저분이 아무리 뭐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장 짧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통위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 전문성과 또 이 방송을 둘러싼 갈등 조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대로 충실하게 이 언론 장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강단 있는 인물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전면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김준일 수석이 보기에는 상당히 내정이 확정적이다 이런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데 예.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 오면은 기꺼이 서슴없이 탄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할까요? 아니면은 여론을 의식해서 부담스러워할까요? 어떨까요? 조금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검사 출신 전직 검사인데 굉장히 정권과 이제 잘 아는 분인데 김홍일 이 전 중수부장이 이 검사가 정권 초기부터 방통위원장에 검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최근에 전 들은 겁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들은 건데 그거를 이제 해준 사람이 이게 뭐지? 약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신임이 좀 두텁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검사 선배예요. 네. 그리고 중수부장 할 때 중수과장이었고 약간 합을 맞췄던 거고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충남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서울대 법대나 이런 주류하고는 좀 멀고 자수성가형 약간 농촌 네. 충남 예산 출신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학교 있어요.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학교 출신이 네. 중요한 건 아닌데 소위 말해서 그런 류의 주류 엘리트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데 자수성가해서 검사가 된 뭐 이런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옛날부터 방통위원장에 언급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뭐 고민정 의원도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임명하는가.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할 일이 뭔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검사를 임명하는 게. 네. 근데 야당이 그렇게 벼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김홍일이라는 분을 잘 아는 분들의 이제 평가로 보면은 이렇게 막 이동관이 했듯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김홍일 위원 만약에 민명이 된다라면은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꽤 허들이 높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이분 김홍일을 잘 아는 분들의 얘기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 대상이 되거나 뭐 잘리거나 이런 정도의 무리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본인 스스로 그거를 견디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대결 쪽으로 가진 않기 위해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는 스타일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를 것이라고 보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홍일이라는 사람의 평가함에 있어서 근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근데 지금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검토해보고 저 사람도 검토해봤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통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뭐 장악 아니면 방송 정상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좀 믿을 만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결국은 검사까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김홍일 정도를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하려면은 다른 데에서의 좀 인사에서 파격이 좀 있어야지 이것도 좀 희석이 되고 소위 말해서 물타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인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지금은 이제 무소속입니다. 탈당을 했는데 이 의원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겠다.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자 그러면서도 어느 당으로 가겠다.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이준석 신당이든 어느 신당으로 갈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이상민 의원께서 탈당을 한 건 어느 정도 예정된 그런 수순이었고요. 또 본인이 내가 이런 이유로 탈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당내 대표적인 비명 혹은 반명으로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그 연장선에서 더 이상의 민주당에 있을 수 없겠다라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탈당을 한 거여서
뭐 총선 앞두고 유불리만 계산해 가지고 유별나게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 행로는 뭐 알 수 없죠. 다만 빠르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본인이 그 탈당의 변에도 썼듯이 한동안 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살피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계신데 국민의힘으로 곧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어요. 또 본인도 국민의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러나 네. 어쨌든 5선이나 한 중진 의원이고 또 살펴야 될 게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그런 정치 것들을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도로 살피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국민의힘의 대체적 반응은 환영이다 온다면 그렇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상민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말하자면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흔적 같은 거는 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일각에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도 나와요. 이게 뭐 총선 앞두고서 당 정체성하고 그동안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 온다 그러면 다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조정훈 의원 영입과 관련해서도 네. 당내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 그 변칙 정당이었던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인데 그분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인재영입위원까지 시키냐. 이런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행위 당장에 성사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이분은 이제 그 국회의장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면 6선 의원이 됩니다. 아니 국회의장이 되려면 본인이 육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당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야 국회의장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거대 양당 중에 하나지만 내년 총선에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뭐 국민의힘의 행을 당장 선택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뭐 또 정치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당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두루 살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수사에 보기에는 제2의 이상민, 제3의 이상민 이렇게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 뭐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가능성이 있을 텐데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원칙과 뭐였죠? 소신이었나요? 상식. 아, 맨날 헷갈려. 원칙과 상식에서 얘기했던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한 40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게 뜻을 같이 하고 지지하는 거하고 탈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 부분은 이렇게 뭐 파괴력이 크지 않고 왜냐하면은 탈당을 하면은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뭐 정계 은퇴를 할 거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신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갈 건지인데 뭐 하나 제대로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몇몇 이게 굉장히 탄탄하게 지역구를 닦아놓으신 분들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차라리 당내에서 경선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현역 프리미엄 가지고 붙어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뭐 이상민 의원 만나 뵙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뭐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나름의 예우라고 갖춘 게 이를테면은 지금 유성을의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라는 분이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는 당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정상철. 가면서. 예, 장성철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주 관련이 아주 없고요. 정상철이란 분이 어쨌든 뭐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를 비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석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오면은 언제든지 여기로 이제 맞이할 준비는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꽤 예우를 갖췄다라는 건데. 아마 좀 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번에 강연하고 뭐 만나고 그 정도인데 조금 더 김기현 대표나 이 지도부가 조금 소위 영입 인재 성과가 없으면은 지금 뭐 영입 인재 나온 게 뭐 무슨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수정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왔는데 뭐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별로 파괴력은 없거든요. 사실 이수정 교수는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어?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영입 인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상민 의원 정도 오면 어쨌든 뭐 우선이고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 저는 조만간 움직일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은 12월 달에는 결정 안 할 거예요. 예, 이번 달에는 결정 안 하고 판 움직이는 거 보고 어떻게 할지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민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행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는데 광폭 행보입니다. 오늘도 보도 전문 채널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고 또 날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서 이른바 삼총사 모임을 했다. 3명의 총리가 만났다. 이런 또 모임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신당 창당을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겁니까? 호남 기반을 좀 더 쌓기 위한 겁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뭐 전부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총선 앞두고 그동안에는 이낙연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도 큰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총선 때까지 신상에 별다른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일종의 이제 당내에서 정치적인 임계점이랄까요? 이런 걸 좀 넘는 행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해 놓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을 한다든지 선거제도 개혁 거듭 선거 연동형제도 유지 여성정당 방지 네. 거듭 약속했는데 이걸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명분이 되고 빌미가 된 거죠. 이대로라면 결국 그 민주당은 그 이재명 1인 정당에 가까운 그런 사당화 길을 피할 수 없고 또 강성 지지층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하는 이런 정당이 되겠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더 이상 이게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이 메시지나 말의 수위를 보면 이분이 굉장히 신중하신데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결기가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목소리 톤도 높아졌더라고요. 네, 저거는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저분이 이제 16대 국회인가 15대 국회인가에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인생 전체가 민주당인 거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만큼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질 거냐. 이를테면 당내 다양한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총리 연대가 정말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호남 여론을 기반으로 상당히 위력적인 이를테면 그 신당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만만치 않은 그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전직 총리의 전직 당대표의 네. 또 대권 후보를 두고 일합을 겨뤘던 그런 전 대선 후보에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렇고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가 움직인다는 것은 작지 않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게다가 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낙연 말씀하십시오. 그 인터뷰한 거 짧게 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중앙일보가 오늘 새벽 아침 신문으로 한 거가 이낙연 대표가 국민 평균만큼 정직한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저격을 했거든요. 직격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때가 되면 말하겠다. 제3세력에 공감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뭐 민주당 내 당내 민주주의 다양성 무너져 제3세력에 공감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본인이 주도해서 당을 만들든 아니면은 만들어진 당에 여러 본인들의 우호적인 세력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든 어쨌든 반윤석열 비이재명 요거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신당 창당 사실상 신당 제3지대에 합류하겠구나 이런 신호로 지금 봤어요. 그래서 꽤 이게 이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뭐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직은 미지수지만은 꽤 판이 많이 흔들리겠다 지금. 자, 그런 배경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몇 차례 한 달에도 일주일에도 몇 차례 재판을 가야 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당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도 검찰이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래도 내년 총선을 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2월이든 1월이든 결단을 내리고 말 그대로 이 친명 집단 체제로든 이재명 대표가 아닌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박은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장에 뭐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국회에 날라와서 구속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물러날 가능성이나 기미가 없어 보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당 상임고문단에 상임고문단이 추천하는 공관위원장을 모시겠다 이런 의사를 타진했는데 많은 상임고문들이 관심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인 거죠. 그 정도 선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과 절충을 보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가진 생각인 것 같고 그 얘기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는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뭐 예를 들어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시 수사가 진척이 돼서 체포동의안이나 영장이 국회에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씩 이 법정에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리고 그 뉴스가 이제 증인신문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법원에서 나오는 온갖 얘기들이 여과 없이 여론을 타고 총선판에 흘러나오게 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는 저렇게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거 다 인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저걸 통해서 하나 증명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좀 당을 위해서 일종의 선당우사하고 큰 틀에서 당의 통합, 내년 총선 승리 이렇게 가려면 저는 상식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 대표직을 들고서 어쨌든 본인 중심으로 공천도 하고 선거도 치르겠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기존의 어떤 정치 이 문법이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인데 지금까지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콕 집어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재판 방송 이야기도 뭐 거론이 될 정도로 상당히 또 법원에서는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외부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치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일단 제가 뭐 그 친명 쪽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1도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1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뭐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 평행 우주에 살고 있나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상식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좀 우기는 이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뭐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본인의 지지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유승민 쳐내고 이준석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나경원 쳐내고 지금 고립무원이 된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참 희한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겠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정진상, 김용 2명이에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게. 본인의 최측근이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대표직을 당장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과나 유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든 당대표들이.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것 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법원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법원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지금 정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참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짧을 뿐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늘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된 소식은 많이 전해드려서 오늘도 한입뉴스에서도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국제본부 시간에는 일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저 인사를 먼저 하고. 인사를 안 해? 아이고, 내가 좀. 아니, 우리 소장님이 항상 방송 끝나면 너무 재밌다고 하세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듣고 싶으신가 봐요. 예. 오늘 제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빨랐네요. 죄송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고요. 네. 자, 첫 소식은 일본 자민당을 둘러싼 정치자금 논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게 첫 시작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쿄지검 특수부. 소위 이제 일본 정치인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5개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 이제 최근 몇 년간의 그 보고서에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누락됐다, 이런 의혹을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가 지난 18일 날 일제히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왜 이 수사를 시작했느냐? 일본 정계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정치자금 옴부즈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검찰에 이 관련 문제를 고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받아서 수사를 해주시는군요. 예. 자, 수사 선상에 오른 자민당 파벌,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 그리고 가장 큰 파벌이죠. 아베파, 아소파, 모테기파, 니카이파, 주요 5개 파벌 다 걸렸고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의혹이 뭐냐? 일본에서는 그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한 번에 그 175만 원이 넘는 파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그걸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을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너무 많이 낸 사람의 경우 딱 175만 원짜리 하나만 딱 끊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당연히 자민당 측에서는 이거 우리가 깜빡하고 사무적인 실수에 의해서 누락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그 뒤에 바로 이걸 확인하고 정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앞뒤가 안 맞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야당 측이 기시다 총리를 향해서 막 강하게 질책을 하니까 자민당이 우리가 각 파벌 책임자에게 일단 대응을 요청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민당도 일본의 정권을 계속 또 유지하고 있으니까 파장이 커지지 않기를 원할 텐데 그렇죠. 일파만파 학대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좀 수사를 해보니까 단순 누락이 아니라 초과 금액을 아예 의원 개인이 정치 자금으로 써버린 사실이 발각이 된 거예요. 특히 가장 큰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파 소속 의원 10명이 이 행사에서 모인 금액의 일부를 다시 가져가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그 규모만 우리나라 돈으로 8억 8,400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자, 13일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면은 아베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파벌의 의원들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자, 일본 법에서는 정치 자금을 이렇게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베파, 그러니까 자민당이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총리를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정말 짧게 민주당에서 살짝 2명 정도 나왔었지만 다시 자민당이었거든요. 사실상 일당 체제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자민당인데 이 안에 자기 나름대로 파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정치 학교 같은 걸로 파벌들이 자기 후계자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쪽 파, 이쪽 파 뭐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는데 특히 아베파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만 100명에 이릅니다. 굉장히 거대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2000년 이후에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서 4명의 총리를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심지어 현재 내각에도 관방장관, 경제산업상 주요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아베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들이 지금 다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민당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게 생각보다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사건 초기부터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남의 나라 얘기하듯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파벌은 정부와도 자민당과도 다른 정치단체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가 각 계파한테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으니까 거기 설명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책임감이 없다. 심지어 당신은 자민당 총리 아니냐.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파벌이 뭐든 간에 자민당 출신의 의원들, 자민당 소속의 의원들이 벌인 사건인데 왜 자기 당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얘기를 하냐 하니까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간 기시다 총리한테도 이 질문을 해요. 기자들이. 원래 기자들은 이게 본분이죠. 질문하는 것. 예, 그렇죠. 자, 질문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유감이다. 유감이다. 계속해서 유감을 얘기를 제대로 합니다.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민당 총재로서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비판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내려갔어요. 네. 20%대의 지지율인데요. 역대 최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시다 총리가 의회 해산하고 내가 다시 세워볼까라는 꿈을 꿨었으나 지금 의회 해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시다 총리 당신이 퇴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일본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슈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지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 더 추적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중 핑퐁 외교를 주도했었던 70년대죠. 바로 닉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 하면 이 사람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메신저다라고 해서 키신저다. 본명이 본인의 이름이 이제 키신저인데 미국 헨리 키신저죠. 네, 미국 헨리 국무장관인데 별세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이분 지난달 29일 날 100세의 나이로 타계를 했습니다. 이 키신저 살아있는 외교적 유산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외교가에서는 엄청난 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미중 정상의 평가가 상당히 극명하게 이번에 갈렸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이자 좋은 친구였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종종 강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종종 강하게. 라고 강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난 키신저와 다른 결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키신저가 공화당 때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바이든은 민주당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독일 유대인 출신의 키신저는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최초의 국무장관이고요. 이분 원래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였는데 1969년에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이 돼요. 그러면서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해서 후임인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국무장관까지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당시가 냉전 체제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양분이 쫙 돼 있는데 자, 국제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련을 비롯해서 중국, 베트남 등 공산 진영과의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대탕트를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미국이 어쨌든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은 소련이라든지 공산 진영을 살살 달래가지고 야, 우리가 계속 위에서 잘 해먹으려면 그냥 싸우는 척하면서도 이 관계를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돼라고 공산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라는 얘기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드렸나요? 강대국 우선주의.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성과하면 핑퐁 외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미국하고 중국은 중공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으르렁거리던 상황이었는데 1971년에 미국 탁구 대표팀을 중국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탁구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부드럽게 관계 개선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닉슨 대통령의 방중까지 이끌어내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미중 외교가 그 당시에 수립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키신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 중이었어요. 중동에서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키신저가 양쪽을 오가면서 또 휴전을 유도해서 여기서 셔틀 외교라는 말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대단한 헨리 키신저 100세를 일기로 이제 별세를 했는데 그래도 문제점을 이 사람의 비판적인 의견도 견해도 있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사람 1973년에 미국과 남북 베트남 사이의 종전을 선언하는 파리 평화협정을 도출했다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시 평화협상 와중에도 미군이요 베트남 하노이 공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 캄보디아와 그리고 그 라오스에 대해서도
은밀한 폭격을 감행을 했는데 당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중립을 선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키신저가 이들의 그 미군의 폭격을 왜 용인했냐면 캄보디아 북부에 베트남군이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 기지를 노리는 거다라고 폭격을 승인하는 바람에 당시에 캄보디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살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그 가슴 아픈 킬링 필드가 벌어지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도 봤던 그 크메르 루즈의 맞습니다. 만행 잔혹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려졌던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 중에서 몇 명은 이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극소수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전쟁광으로 불리는데 키신저가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지른 또 하나의 끔찍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은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에선 미국은 유독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네. 친미 정권이라면 그가 독재 정권이든 쿠데타 정권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그 외교 정책을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키신저인데요. 칠레에서 처음으로 이제 민중들이 사회주의자 대통령인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피노체트 당시 피노체트라는 군부 장교를 부추겨가지고 지원을 해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해버리죠. 그러면서 칠레는 당시에 그 이후로 17년간 끔찍한 독재 정권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미국 민주당 등에서도 국익만을 앞세워서 도덕 가치 등을 배격하는 이 외교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자, 미국의 유서 깊은 음악 잡지이자 저명한 저널인 롤링스톤이요. 유명하죠, 그 잡지가요. 예, 굉장히 유명하죠. 키신저 장관의 부고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미국 지배층이 사랑한 전쟁 범죄자 헨리 키신저 마침내 죽다. 네. 또 유대인 출신의 또 미국에 정착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그런 상황을 또 살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브레진스키와 같은 체스판의 그런 외교 정치에 능한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정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추워지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오후,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